자, 답은 일단 2번이에요. 1번에 2번. 그죠? 추울 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갑자기 혼자 자체적으로 빡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자극을 순서대로 받겠죠? 그래서 체온 조절의 중추는 자,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의 중추는 간냅니다. 연수는 심장박동 속도랄지 호흡운동의 속도들에 대한 명령의 중추예요. 오케이, 심장박동 속도, 호흡운동 속도, 소화의 분비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3,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양성 피드백이라는 말 자체도 틀렸죠. 양성은 조절의 개념이 없이 특정 호르몬 옥시토신의 경우에서만 계속 더 나와 아니야 더 나와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음성은 이만큼 나왔니? 그만 나와. 야 부족하니까 더 나와 이렇게 조절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의 보기 지문부터 틀렸더라. 그리고 TRH와 TSH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건 맞지만 양성 피드백이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니만 맞아요. 자, 2번에 동물 A의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A에게 다량의 물을 섭취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이에요, 물.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혈장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은 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냐면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를 농도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해요. 농도. 혈장의 혈액의 농도. 네, 전반적인 혈액의 농도들을 말하는 게 혈장 삼투압인데 농도로 바꿔 생각하시면 수월할 건데 그게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섭취돼서 혈액을 통해 물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되게 싱거울 거고 그러니까 싱거워져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니까 물을 포함시켜서 소변이 되어서 바깥으로 물이 많이 포함된 오줌을 소변을 보게끔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 물을 섭취한 직후고 오줌의 소변의 생성량이야. 오줌의 삼투압이 아니라 소변의 생성량. 소변의 양.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일정 시간 이상은 물이 많이 들어왔고 오줌에 물 섭취한 이후에는 소변 생성량이 많아졌어요. 왜 소변의 생성량이 많아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DH의 농도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아 그래 ADH의 농도가 증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는 그죠? 고지식의 사람이잖아요. ADH는 항인효 호르몬 내 몸이 짤 때 물을 많이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준 것. 안 짜 싱거워 오히려 물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너 감소 맞죠? 그죠? 반대로 그래서 뭐 이런 상태인데 혈액에 존재하는 ADH를 많이 투여를 해줬더니 혈액에 돌아다니는 ADH를 많이 투여를 해줬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투여를 해줬더니 얘가 감소 이렇게 일정해지겠지. 그죠? 아 ADH에 투여돼서 수분을 많이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줘 버리니까 소변의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여기 그쵸? 이렇게 인위적으로 ADH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소변량이 감소된 상황인 거지. 자 그렇다면 ADH는 뇌하수의 전역 이건 개념이잖아. 뇌하수의 후역에서 분비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은 물을 섭취하기 이전 여기가 T1 그죠? T1일 때가 일 때보다 T2일 때가 높다. 왠지 하이점을 찍고 있으면 무조건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오히려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DH 농도가 급격히 감소. 여기는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ADH가 오히려 더 높고 맞죠? 오케이? 잘 봐야 돼. T1과 T2인지 T2와 T3를 분석하는 건지. 자,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 오줌의 생성량분의 오줌의 삼투압은 T2와 T3를 비교하래. T2와 T3. 그러면 분모값으로 나와있을 때 자, T2가 여기 있고 T3가 여기 있어. T3. 오줌의 생성량은 T2일 때가 가장 높네. 오줌 생성량이. 오줌의 생성량이 높고 그죠? T3는 오줌의 생성량 높은 편 아니야. 반타자? 좀 낮아. 그지? 표현은 좀 무리하지만 좀 낮아. 근데 오줌의 삼투압, 소변의 삼투압은 결과값이죠. 소변의 삼투압이라는 건 소변의 농도를 말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ADH를 적게 분비해서 아주 많은 물이 많이 포함된 소변을 많은 양 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소변 속에 물이 많아요. 싱거워요. 그래서 오줌의 농도가 되게 낮아요. 이런 상태겠죠. 반대로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그지? 그러면 이 값으로 봤었을 때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크다. T3일 때가 더 크다. 맞다. 그쵸? 나 디귿만 맞다. 자,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것도 답이 2번.
3번은 그래프를 안 줄게요. 자, 아침 식사 하자마자 바로 엑셀 농도가 올라갔어. 자, 점심 식사 하자마자 올라갔어. 저녁 식사 하자마자 올라갔어. 그죠? 올라가게 하는 혈중에 식후에 혈당량이 많아졌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호르몬 누구다? 인슐린이죠, 인슐린.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139조 합니다. 표 보셨죠? 네네네. 자, 그래서 139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3번이에요. 3번. 149쪽에 3번. 정상인에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자, 그 다음에 X는 이제에서 분비되고 혈당량을 조절해준대. 그죠? X는 누구야? 인슐린. 그죠? 식후에 올라가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그죠? 왜? 혈당이 너무 높아진 상태니까 그 혈당량을 낮춰지게끔 하기 위해서 혈당량 증가에 따라서 호로 늘어나는 게 인슐린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식후에 꿀렁꿀렁꿀렁. 그죠? 꿀렁꿀렁. 이때 인슐린이 작동해주고 있고 작동해주고 있고 작동해주고 있는 거지 이때가. 이렇게. 맞죠? 작동. 혈당량이 높았을 때 여기는 지금 X의 농도니까. 인슐린이 작동해주고 인슐린이 작동한 결과 얘가 올라간 거 아니야. 그지? 식후에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혈당이 낮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슉슉슉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의 역할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게끔 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조직세포로의 모든 조직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고요. 맞죠? 오케이? 그리하여 자 기억. 자 이자의 알파세포. 자 인슐린 어디서 나와요? 알파세포입니까? 베타세포입니까? 베타세포죠. 그럼 기억 틀리죠? 자 그다음에 외웠으니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 문제잖아. 니은 T1일 때 간에서 과정 기억이 촉진된다. T1일 때 T1 언제야? 혈중 X의 농도가 높을 때 상태 아닌가? 혈중 X의 농도가 픽스로 높을 때. 그죠? T1일 때 혈중 X의 농도가 높을 때, 그래서 높아진 인슐린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네! 포도당에서 글루코젠의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네 맞아요. 과정 기억이 촉진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을 통해 X의 분비를 촉진한다. 자, 여러분이 자율신경계와 함께 작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인슐린이 나오게 할 때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활성화가 될 때는 어디에서? 자, 간내가 명령을 줄 거야. 간내 시상하부가 명령을 주는데 뭐 뇌하수에서 만들어지는 이자 자극 호르몬 이런 건 없었어. 이자 자극 호르몬 같은 건 없었지만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하는 알파세포나 베타세포가 모여져 있는 그 무리에서 베타세포를 자극할 때는 이 간내 시상하부가 여기 이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누구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냐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요. 부교감이 자극된 결과 베타세포에서 누가 나와? 인슐린 합성이 늘어나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얘가 이렇게 돼서 누구? 이자까지 연결된 교감. 간내 시상하부가 알파세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교감신경이에요. 물론 간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척수의 중간에서부터 뻗어 나올 건데 교감이니까 이렇게 이자에 어디에 연결됐어? 이자에 알파세포. 이 알파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 그럼 누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와서 기능이 촉진되는 거야. 글루카곤의 기능. 기억해놔. 오케이? 베타세포는 부교감의 자극 스위치에 의해서. 알지? 베타세포가 자극되는 부교감. 그 다음에 알파세포가 자극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져서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맞죠? 니은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틀리죠?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자, X의 분비. X가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베타세포고 베타세포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니까 답은 니은만 맞아서 답 1번. 니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액의 농도와 관련된 자료 분석, 그래프 분석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때 당시 지금 한 3, 4년 된 문제거든요. 지금 4번 문제가 한 3, 4년 된 문제인데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 호르몬 파트에서 그냥 고킬러 문항이 없었어. 엄청난 킬러 문항이 없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오줌 삼탑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혈장 삼탑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지를 못 판단해서 이제 틀린 경우의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고의 내신 문제에서 거의 빈출로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였었어요. 고의 내신에서 빈출로. 자,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국어를 잘 봐.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이기. 근데 니은과 기억 또는 니은이 오줌 삼투압 또는 자, 뭐다? 혈장 삼투압 둘 중에 하나다.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 중에 하나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과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는 자, 지금 물을 섭취한 직후. 그래서 물 섭취했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줌의 삼투압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혈장 삼투압은 여기 정도 범주였는데 물 섭취하니까 감소돼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옆으로 이런 형태예요. 너는 혈장 삼투압, 그죠? 너는 오줌 삼투압 이렇게. 그리고 너는 너분의 뭐 이렇게. 니은의 삼투압비 분의 기억의 삼투압비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물을 섭취한 직후. 그럼 아까 내가 물 섭취한 직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 섭취한 직후. 자, 물을 섭취를 했더니 우리 몸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겠죠. 싱거워졌겠죠. 그죠? 싱거워졌을 거야. 물을 많이 포함돼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물이 많으니까 ADH를 많이 분비시킬까? 물을 많이 제흡할 필요가 있나? 없지. 오히려 ADH의 분비는 줄고 따라서 소변에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릴 거야. 그지? 소변에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릴 거야. 그러면 소변에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릴 거니까 얘는 지금 삼투압이잖아. 오줌의 삼투압. 소변의 삼투압이 물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ADH를 많이 분비시키지 않았고 소변에다가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렸고 그 소변이 돼서 빠져나갈 거나 물을 많이 재흡수를 시키지 않았겠잖아. 여기 U는 ADH의 분비가 많지 않아. 오히려 ADH 분비가 줄어들었을 거야. 오케이? 왜 ADH 분비가 줄어들었다고?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소변의 삼투압이 급격히 줄었어. 소변에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를 뭐로 바꾸면 돼? 농도로 바꾸면 돼. 오케이? 소변의 농도가 줄었다는 건 소변이 묽은 소변이 됐다는 거야. 묽은 소변이라는 건 물을 많이 포함한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또리끼리한 소변이 아니라, 그치? 되게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희끼무리한, 그치?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배설시키려고. 돼요? 그래서 소변의 삼투압이 낮아졌고, 그죠? 그리고 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혈장 삼투압이 원위치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의 삼투압이 원래처럼 똑같이 올라갔죠. 진한 소변을 보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뭐로 판단해야 되냐? 국어로 판단합니다. 어떤 국어로? 기억의 삼투압에 대한 자, 지금 혈중 ADH 농도에 따른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그죠? 농도에 따라서 혈중 ADH는 어떤 역할을 해줘? 수분을 많이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 삼투압에 대한 무엇의 삼투압이라고 했죠. 무엇 삼투압에 대한 무엇의 삼투압.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삼투압 봐봐. 혈중 ADH가 바로 다이렉트로 오줌의 삼투압 변화를 일으킨가요? 바로 다이렉트로 소변의 삼투압 변화를 일으킨가요? 먼저는 혈중 ADH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체액의 삼투압이 달라지죠. 혈장의 삼투압이 달라지겠죠. 혈장 삼투압 변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게 소변의 삼투압이죠. 돼요? 오케이? 근데 봐봐. 만약 여기를 오줌으로 바꾸면 우리 몸이 소변의 삼투압을 인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겪는다는 건데, 그지? 여기 니은 부분을 소변으로 만약 바꿨다면, 그지? 근데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버린 소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지해서 야, 소변이 되게 진한 소변 싼 거 같으니까 야, 묽은 소변 싸게 해라. 에? 아니면 묽은 소변 싼 거 같으니까 야, 빨리 진한 소변 싸게 해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왜? 걔는 결과물이야. 오줌 삼투압은. 묽은 오줌을 쌌냐? 아니면 진한 오줌을 쌌냐? 그건 최종적인 결과물인 거고, 우리가 인지하는 건 뭐야? 혈장 삼투압. 체계 농도. 체계 농도가 일정 수준보다 높니 낮니 그걸 인지해서 ADH를 많이 분비하니 적게 분비하니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가 소변의 삼투압인 거야. 진한 소변을 쌌네? 아니면 묽은 소변을 쌌네? 돼요?
그래서 혈중 ADA 농도에 따른 그래서 걔가 어떤 처치를 했겠어? 혈중 삼투압 변화를 일으켰겠지. 우리가 원했던 수준만큼으로 혈중 삼투압을 높이냐? 우리가 원했던 수준만큼으로 혈중 삼투압을 낮추냐? 그지? 그 혈중 삼투압 변화를 일으켰을 거고 그 혈중 삼투압 변화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과적으로 소변의 삼투압이 달라지는 거잖아. 묽은 오줌을 쌌냐? 아니면 진한 오줌을 쌌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국어적인 지문에서도 얘의 농도에 따라서 혈중 삼투압 변화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물이 오줌의 삼투압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분의 뭐? 니은의 삼투압분의 기억의 삼투압 즉 니은의 삼투압분의 기억의 삼투압 니은이 뭔데요? 얘가 혈중 삼투압 그리고 얘가 소변의 삼투압 시간이 갈수록 지금 위에 분자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면서 일정해지는 거지.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겠지. 그지? 위의 값이 커지니까 소변의 삼투압이 커지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소변이다. 왜? 이게 결과값이니까. 그죠? 니은이 뭐다? 혈중? 뭐예요? 뭐다? 혈장 삼투압. 혈중이다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다. 혈중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 돼요?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다. 기억이 그 최종적인 결과물인 오줌의 삼투압이다. 다음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다. 다음 니은 시간당 소변의 생성량은 S1일 때보다 S2에서 많다. S1이 이쪽만큼 S2가 이쪽만큼 S2가 어때요? 뭐분의 뭐가? 혈중 삼투압분의 소변의 삼투압이 오른쪽 S2일 때가 가장 최대 정점을 찍고 있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오줌 삼투압이 높다고요.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건 어떤 형태야? 진한 소변을 본다는 거지. 진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오줌의 생성량으로 착각하면 안 돼. 또 삼투압은 그 소변의 농도야. 농도인데 어떤 소변을 많이 보고 있을 때야? 진한 소변을 보고 있을 때야. 진한 소변을 보고 있을 때니까 소변의 생성량이 S1이 많아 S2가 많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지? 눈에 보이는 그래프 그대로로 그래 뭐분의 뭔데 얘가 높으니까 그래 S2가 S1보다 무조건 높겠지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S2가 S1보다 높은 건 소변 삼투압이 더 높은 상태야 S2가 이걸 말하는 거고 왜 S2 지점에서 소변의 삼투압이 높아? 소량의 진한 소변을 보고 있을 때야. 농도가 진한 소변을 본 거라고. 농도가 진한. 왜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는 농도니까. 진한 소변을 보고 있을 때라고. 진한. 그럼 왜 진한 소변이겠어? 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소변인 거지. 오히려 소량의 오줌 생성량이 적을 때잖아. 그지? 그럼 소변의 생성량은 진하다라고 하는 농도가 진하다라고 하는 건 소변을 적게 생성하고 있을 때야. 오히려 S2가 S1이 소변 생성량이 더 많아. 돼요?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려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니은 맞아 틀려. 돼요? 일단 디귿 혈장 삼투압분의 소변의 생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과 3, 1, 2, 3는 오른쪽 그래프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디귿보기 지금 판단. 자, 혈장 삼투압분의 혈액의 농도, 오줌의 생성량, 소변의 생성량.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일단 구간 1이 그죠? 물을 막 마신 직후야. 상대적으로 구간 2보다 물을 막 마신 직후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 소변을 많이 생성해내고 있을 거야. 그 소변을 많이 생성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 소변의 삼투압이 되게 낮아져서 거의 최하점에 있는 상태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소변에 뭐가? 삼투압.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삼투압을 키워드를 뭐로 바꿔 생각한다고? 농도.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희석된 상태여서 싱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 누구는 1과 2를 생각하면 이 1 구간에서 소변 생성량이 높아. 그죠? 오케이. 그리고 2의 상태는 오히려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 소변의 삼투압이. 그죠? 소변 삼투압이 높다는 건 오줌을 덜 생성시킨다는 거고 진한 소변을 본다는 거야. 얘가 적어. 오케이? 그럼 혈장 삼투압이네요. 혈장 삼투압 여기 이만큼. 그죠? 2는 여기 이만큼 좀 더 높죠? 2가 더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2 구간이 혈장 삼투압이 높고 1 구간이 혈장 삼투압이 좀 더 낮고 너가 낮고 너는 조금 더 높고.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더 크겠네. 낮고 높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간 1이 더 높아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높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으로 분석을 잘 짧은 시간 안에 후딱후딱 후뚜루마뚜루 하셔야 되는 그래프.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답은 4번.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처음에 지금 100 어디까지? 39쪽까지 조금 고난이도의 호르몬 그래프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나갈 거예요. 141쪽 한번 펴봐요. 141쪽. 질병과 방어 질병 끊었답니다. 일단 오늘은 상담원의 마지막 끝부분, 가장 마지막 소단원 부분 방어작용 단원을 들어갈 건데, 이 방어작용은 또 소단원, 더 디테일한 소단원으로 두 개로 나눠져. 병원체의 종류, 그리고 1차 방어, 2차 방어에 대한 방어작용의 방법, 그리고 혈균 판정.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최대한 여기까지 다 끝내봐야지 라는 목표를 일단 달려볼 건데, 자, 일단 141쪽 처음에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자, 병원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죠, 질병. 여러분 몸에서, 그죠?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크게는 두 가지. 감염체가 와가지고 병원이 생기는 감염성 질병하고, 감염체가 오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늙어서, 원래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슐린이 잘 합성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당뇨병이랄지. 그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141쪽 아래쪽에 질병의 종류 두 가지 나눠 있습니다. 딱 그 카테고리를 보시고 얘가 감염성 질병인지 비감염성 질병인지 이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감염성 질병,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자, 비감염성 질병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뇌 대사의 질환으로 생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오케이?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병이면,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와서 생기는 거야. 근데 많은 병원체가 있겠지만 굳이 생명과학원 정도,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정도에서는 5개의 카테고리로 이 감염체의 종류를 나눠놨어.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문제에서든 수능 문제에서든 단 한 문제는 이 병원체의 종류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구별하게끔, 공통점, 차이점, 이 하나만 갖고 있는 특징, 동그라미 몇 개인 거, 물음표 이렇게 믹스해서 많이 나옵니다. 전체를 다 통합하여서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 왜? 교양 과목이 어떻게 보면 병원체의 종류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는 거. 자, 그래서 감염성 질병엔 크게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체가 있지만 5종류가 나와요. 근데 그 5가지 종류를 그것만 갖는 거 아니면 이것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공통점으로 묶어봐서 한번 표현을 할게요. 돼요? 혹시 말라리아 들어봤어요? 말라리아 들어는 보셨죠? 고일통합과학 하시면서도 들어봤으니까, 자연선택설 하면서도 들어봤으니까 말라리아랄지, 또는 뇌수막염 들어봤어요? 뇌수막염? 염증인데 뇌에 곰팡이균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원인들입니다. 뇌수막염이랄지, 또는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내 몸에서 막 내 몸 내부가 장기가 뒤집어진 거야. 이게 식중독, 폐렴, 폐염증이 찬 것들, 원인은 여러 개입니다. 크게 5가지 병원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5가지 종류를 크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핵산이 뭐예요? 고1을 나고 여러분이 생명과학원 첫 번째 시험을 봤으니까 핵산을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핵산. 그치? DNA, RNA, 유전물질. 그치? 세포가 세포답게 고유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핵산이잖아. 핵산. 그치? 자,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게 뭐 때문에 얘를 어떤 병원이 왜 얘 때문에 생긴 건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 뭔가 한 개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 그 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얘도 생명체인가 보다라고 명령을 뭔가 규정을 했어.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 안에서 그 병원체가 늘어나는 것처럼 실제 관측이 됐는데 핵산은 없어. 오케이? 5개의 병원체의 종류를 우리가 배울 거야. 5개를, 감염성 질병 5개를. 그 중에 1개만 핵산이 없어. 핵산이 없고 단백질 덩어리야.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다 뭘 갖고 있어? 자신의 핵산을 다 가지고 있어. 고유한 자신만의 유전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걸러서 얘기해 줄 거야. 자, 핵산이 없고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얘는 뭐냐? 이름이 변형 프라이온입니다. 변형 프라이온. 프라이온. 프라이온이라는 여러분 몸에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얘를 재빠르게 정상적인 프라이온들이 있었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똑같이 얘처럼 변형화시켜. 변형화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그 개수가 늘어나. 그러면서 얘가 우리 몸의 뇌의 신경계의 그 어떤 세포 전달이랄지 신호 전달에 대한 체계를 무너뜨려. 마치 겉으로는 내 의지대로 팔다리가 못 움직이는 형태처럼 이 뇌에서부터 정보가 잘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양한테도 나타나기도 하고 소에게도 그런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던 얘네들 조각을 다 해체해서 해부해서 관찰해 봤더니 변형된 프라이온의 덩어리가 너무 많았어. 오케이? 그래서 변형된 프라이온은 소한테는 과무병이라고 표현하고요. 양한테는 스크래피. 거의 뇌가 스펀지 모양처럼 말랑말랑. 너네 그 스펀지 수세미 알지? 물 흡수하면 이렇게 잘 빨아들고 이렇게 쥐어짜면 이렇게 거기에 공극처럼 구멍이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잖아. 그런 식의 뇌의 신경세포막이 촘촘하지 못하고 구멍이 뚫린 것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야. 연구해봤더니. 그리고 변형 프라이온이 많이 쌓여있고. 자,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크로이츠 야쿠병. 크로이츠 야쿠병. 이렇게로 진행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변형된 프라이온 형태가 뭐더라? 단백질성 감염 입자야. 신경계 퇴행성 진화를 일으켜 단백질성. 얘는 원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정상 단백질이 변형화 돼버린 거야.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단백질에서 변형이 돼버린 거.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있어요. 그죠? 나머지 4개는 다 뭘 갖고 있다고?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뭐야?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물질이라고. 를 다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4개의 남아있는 4개의 병원체 중에서 세포 구조가 아닌 게 있어요. 자, 세포 구조가 아닌 거. 그 공통적으로 파란색은 다 핵산이 있는 거야.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세포 구조예요. 오케이? 세포 구조가 아닌 게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이러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병의 이름이 나와. 홍역, 오케이? 또는 HIV, 오케이? 그러면 그 병의 이름을 딱 보고서 아, 너가 바이러스 성인 건지 아니면 원생 생물 계열인 건지 병원체의 종류 타입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첫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얘 세포 구조가 아니잖아. 인지지 이중추막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 세포막 구조가 없잖아. 그치만 겉에 이제 단백질에, 막단백질은 아니지만 단백질에 자신만의 고유한 단백질이 스파이크처럼 꽂혀 있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DNA든 어떤 건 RNA든 유전물질을 안에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는 물질에서 해요, 못해. 못해. 그죠? 스스로 물질에서 할 수가 없어. 그치만 활물기생 증식도 못해. 살아있는 생물체 내 기생에서는 그게 가능해. 활물기생 가능하더라. 기억하십시다. 세포구조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머지 5개 중에 지금 2개 떨겨놨잖아요. 그죠? 나머지 3개는 다 공통적으로 세포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프라이온은 이거밖에 없지만 광병, 스크래피, 스크로이치 야쿠병 이거밖에 없지만 저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병 종류는 외우고 가셔야죠. 자,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홍역,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 계열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에만 기생해서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도 뭐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너무 바이러스. 됐죠? 종류 기억하세요. 홍역, HIV도 인간 호천성 면역 결핍증. 그죠? 오케이? 네.
바이러스의 종류. 그 다음 세균의 종류. 자, 세포 구조인데 이 세포 구조가 또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눠볼게요. 3개가 남아있어요. 5개의 병원체의 종류들 중에 3개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이 하나는 원핵세포예요. 진화되지 않은 세포 구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핵세포. 진화되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 2개는 진화된 세포야. 진핵세포. 그죠? 자체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넌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이냐? 너는 한기세포로 되어 있는 거냐? 자, 단세포성 한기세포로만 되어 있는 원핵세포로 되었어. 오케이? 그 병원성을 일으킨 게 누구야? 세균이야. 오케이? 세균. 나머지 다 정체를 밝혀볼게. 뭐하고 뭐가 있어? 여기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그 다음 균류, 진균류. 너도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그게 5개 카테고리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프라이온에서부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원생생물, 진균류. 그죠? 이 2개랑 이 하나의 차이는 뭐다? 세포 구조가 조금 더 진화되어 있냐 그렇지 않냐. 원핵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 자신의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그냥 펼쳐져 있어.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이 없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들이 없어. 세포 소기관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대장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얘가 괜찮아. 우리 몸에 뭐 비타민 K도 합성해서 공급해주고 좋아. 오케이? 근데 대장이 없을 때가 대장균이 우리 몸 바깥에 있을 때 대장과도 같은 환경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포도상구균, 대장균이랄지 결핵균. 이런 키워드가 너는 세균성이구나, 원핵세포로 되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 결핵. 오케이? 그 다음 원생생물은 자 단세포성이기도 하고 또는 다세포성이기도 한 아이들이 있어. 원생생물인데 우리에게 병원을 일으키는 건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단세포성이야. 채채파리 유충이 우리의 몸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 모기를 매개로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채채파리 유충 거에 그게 들어와서 내 몸의 적혈구에 있는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증식을 하고 우리 몸의 고열이랄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방어작용하기 위해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힘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자 말라리아나 누가 있어? 수면병. 이 수면병을 일으키는 원생생물에게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막 첫 증상이 되게 이 사람이 엄청 막 기절한 것처럼 계속 잠을 자. 숨을 쉬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꽤 오랜 시간 빠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제일 처음에 알아내서 수면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영문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수면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나 저한테 쏘이면 좋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네, 자고 있는 동안 뭐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얘는 힘든 거야. 기절해 있는 동안.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말라리아랄지 수면병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 뇌를 먹는 아메바들도 원생 생물계에 속해요. 오케이? 뇌에 증식돼서 우리 몸에 어떤 액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이제 방어 능력을 동반해가지고 나타나는 형태의 병원입니다. 자, 진균류는 많이 아시다시피 누구 있습니까? 곰팡이 돼. 그죠? 발톱 무좀. 그죠? 남자도 군대 갔다 오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무좀이랄지 습진이랄지 피부 사상균. 균자가 들어가니까 균류라고 균자가 들어가니까 세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곰팡이균이에요. 피부 사상균이랄지 뇌수막염 모두 진균류예요. 그러면 얘를 케어하려면 뭐로 케어해야 돼? 항진균제. 진균류는 자 항생제로도 퇴치가 되지 않고요. 항바이러스제로도 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용의 곰팡이에 해당하는 균사나 균사체의 증식을 얻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진균제를 투여를 받아야지만 치료 가능해요. 돼요? 원생생물은 백신도 없어. 말라리아 백신 아직 없어. 자, 그 다음에 세균이는 뭐가? 항생제. 세균의 세포 벽 성분을 인식해서 이 세포병의 합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항생제니까 세균의 세포벽을 자 구멍을 뚫어서 이제 합성이 더뎌질 수 있게끔 해주는
세균 세포벽에 해당하는 성분이 뭡니까? 식물세포 없어요. 동물세포도 없어요. 걔네만 그 세포벽 성분을 가지고 있어. 세균만.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화학성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만. 그람 우성균만. 그래서 그 펩티도 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거야, 항생제가. 그래서 내 몸에서 세균이 막 증식되고 있다 해도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는 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화학물질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아. 내가 항생제를 먹어도 내 세포는 해침을 당하지 않아. 동물하고 식물은. 그렇지만 내 세포에 같이 증식하고 있는 세균들만 펩티도 글리칸 합성을 저해받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가는. 항진균제, 항생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그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받더라. 그렇죠? 자, 이게 한 문제로 나오는데 한 문제 하나만 나오지만 굉장히 이 공통점, 차이점이 안 헷갈려지게 잘 인지가 되어야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1쪽에 해당하는 설명을 좀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졸렬하시니까 자 7분만 쉬었다 할게요. 7분만.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주무시고 싶으신 좀 주무신 다음에 8시부터 143쪽에 1차 방어, 2차 방어까지 쭉 들어갈게요. 7분만 쉬었다 하십시오. 7분만. 안 쉬어도 되시는 분은 옆에 문제 풀어보셔도 돼.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 설명은 좀 많아요. 근데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좀 간단한데요. 자, 큰 틀에서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다 끝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크게 우리의 방어작용은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1차 방어랑 2차 방어가 있어. 그리고 2차 방어 내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어요. 돼요? 자, 내 몸에 없던 것이 뭐가 들어왔잖아요. 내 몸에 없던 뭔가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째야 돼? 우리 몸은 야, 이런 뒤지는데 너 내 몸에 없던 건데 이런 꺼져! 라고 바로 애태태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그 놈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동일한 놈이 또 다음번에 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 아군을 많이 증대를 시켜서 빠른 대처를 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 과정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원리로 미리 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1차 방어가 뭐냐? 1차 방어는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 태어난 거야. 타고 태어났어. 왜? 피부 있어야죠. 피부결이 얇은 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좋고요.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랄지 눈물이랄지 여기 콧물이나 눈물 이런 타액에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시키는 그 액체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어. 얘는 천연 항생제야. 천연 항생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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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눈물이나 그지? 또는 코털이나 재채기 같은 이런 방법들, 이런 로직을 거쳐서 최대한 우리 몸 깊숙이로 못 들어오게끔 걸러내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피부, 물리적 방어성. 점막도, 점막의 점액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존재하는 게 좋은 거고요. 돼요? 오케이? 이런 1차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방어들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이런 화학적인 물질, 눈물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눈물. 오케이? 그래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부렁 뚫어서 못 들어오게끔, 깊숙이로 못 들어오게끔 나름 걸러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다른 1차적인 방어선이 있는데 이 1차적 방어선에 뭐가 있냐? 식균 작용하고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 식균 작용은 원래 너 내 세포가 아닌 건데, 내 거 세포 아닌 건데 A든 B든 C든 D든 디테일하진 않지만 내 세포 거가 아닌 건데 얘를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백혈구가 막에 싼 채로 얘를 먹어서 잡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막에 싼 채로 얘를 먹어서 잡아들이는 형태. 예를 들자면 이런 균 쪼가리가 있어. 항원. 네, 항원. 이제 항원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병원체 쪼가리가 있다고 하자. 어떤 병원체에 근데 그 병원체는 병원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A라고 하는 항원이랄지 뭐 B라고 하는 항원 이렇게 두 종류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식균 작용을 해줄 수 있는 백혈구의 핵이야. 얘를 이렇게 막에 둘러싼 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조 운동처럼 이 가짜 팔을 만들어서 막에 싼 채로 잡아들여. 이렇게 막에 조여져 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 거야. 막에 싼 채로. 그러면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리소좀, 여러분이 고1 때 배웠을 거야. 리소좀. 가수분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리소좀이 얘도 막에 쌓여있고 얘도 막에 쌓여있으니까 막강하게 융합으로 이 가수분해 요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막 제거를 시켜. 가수분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게 식균작용이야. 오케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위를 도모하는 거야. 디테일을 도모해. 어떤 디테일을 도모하냐면 백혈구들 중에 여러분이 중1 때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냥 백혈구 하면 식균작용 이렇게만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백혈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항원 제세포 또는 자연 살해세포, NK셀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만세포, 여러 종류의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의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항원 제세포도 있고 NK셀, 내추럴 킬러셀 이런 얘네들도 다 식균작용을 해주는 백혈구들의 이름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식균작용을 함과 동시에 어떠한 누구는 식균작용을 함과 동시에 항원 제세포 같은 얘네들 또는 대식세포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다 백혈구야. 지금 제가 여기 4개를 써준 건 다 백혈구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식세포. 얘네들 이름으로도 문제를 풀 때 나오니까 식균작용을 해주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식균작용을 해준과 동시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없애서 먹어서 없앨 수도 있지만 누구 같은 경우, 항원 제세포 같은 경우는 이 항원 제세포가 야, 나 이런 식이 먹었는데 이런 항원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항원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먹었는데 야, 얘가 또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 네, 숨겨져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A 항원, B 항원, 여러 항원 있죠? 병원체들이 가지고 있는 내 몸에는 없던 다른 형태들의 입자들을 다 항원이라고 해. 내 세포에는 안 가지고 있었던 내 세포가 아닌 입자들 다 항원이라고 하거든. B라고 하는 것도 내 몸에 없었던 거고 A라고 하는 형태도 내 몸에 없었던 거라 두 종류의 항원을 가지는 병원체가 들어왔고 B라고 하는 항원에 대해서 또는 A라는 항원에 대해서 야, 이런 식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얹어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2차 방어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게끔 해주는 백혈구들도 있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의 활동으로 2차 방어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너는 선천적으로 아예 갖고 태어난 1차 방어잖아. 그지? 내가 피부가 아니면 콧물이, 눈물이, 타액이, 점액이 그래서 최대한 내 몸 깊숙이로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1차 방어라면 1차 방어를 하면서 후위를 도모하게끔 뭔가 항원 제세포가 야, 이런 새끼 들어왔어. 이런 새끼 들어왔으니까 얘에 대한 것만 이 아이만 찾아주길 수 있는 뭔가를 해줘봐 라고 하는 형태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2차 방어야.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어를 다른 말로 후천적인 방어, 오케이? 또는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특이적은 희한하게 생겼네, 이 특이하네 이게 아니라 자, 특정 항원 A에 대해서 특정 항원 B에 대해서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가 특이적이야. A만 인식해서 B만 인식해서 딱 A냐 B냐 C냐 D냐 E냐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식해서 들어간 형태의 방어가 특이적 방어 2차 방어야. 그러면 너가 특이적 방어니까 너는 뭐라고 하겠어?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정리해서 카테고리 안에 잘 묶어서 집어넣어놔야 돼. 돼요? 오케이? 1차 방어, 선천적 방어, 비특이적 방어. 2차 방어, 후천적 방어, 특이적 방어. 그리고 이 특이적 방어의 형태로 특정 항원에 대항한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반응하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을 전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방어에 대한 걸 항원 항체 반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방어를 마저 마무리하고 2차 방어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1차 방어를 마저 마무리하려면 뭘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백혈구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염증 반응이 뭡니까? 이런 거. 상처가 난 부위 그 근처가 되게 빨갛게 부어오른 경우들이 있죠. 그게 염증 반응이에요. 상처 부위에
열감이 난다거나 발열 또는 빨갛게 부어오르는 형태들로 나타난다거나 발적. 발열이나 발적들 빨갛게 부어오르는 형태들로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빨갛게 부어오르는 형태들이 염증 반응.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는 피부에 정찰병에 해당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미 피부에 여러분 책 143쪽 아래쪽 보시면 돼요. 143쪽 아래 모세혈관 있고 모세혈관을 따라서 뭐가 피들이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피부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부의 기본 디테일한 디폴트 값으로 백혈구의 일종인 정찰병 세포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정찰병 세포가 누구냐면 비만 세포예요. 뚱뚱해서 비만이 아닌데 한자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분비해낸다는 표현으로 비만 세포라고 이름이 명명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비만 세포도 일종의 백혈구야. 근데 이 작자가 상처에 찔렸어. 그러니까 상처에 찔리니까 상처 부위에 뭐 가시에 찔렸다거나 그지? 이렇게 찔렸어. 그러면 가시에 찔리면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 가시 주변에 내거 세포가 아닌 균들이 한꺼번에 같이 몰려 들어온 거잖아. 그죠? 상처 부위에 균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 균들을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던 백혈구가 그 근처로 동반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혈관에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백혈구들이 바로 동반돼서 그 근처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원래 내 몸에 없던 것이 들어왔네. 이런 디지랜드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 오케이?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누가 이 비만 세포가 얘를 먹어요. 이렇게 식균작용하면서 먹어. 이렇게 균을 싸서 먹고 먹으면서 동시에 자, 야, 나 지금 적군이 침투해서 그 적군을 퇴치하려고 내가 또는 네가 같이 동반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쪽수가 부족하다. 야, 쪽수가 부족해. 상처 부위에 지금 빨리 아군을 많이 동반시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정보를 비만세포가 뭘 분비하냐면 비만세포만 유일하게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그 근처에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돼요.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돼. 그러니까 상처 부위 쪽으로 혈류량을 많이 동반을 시키게 되면 그 상처 부위에 또 돌아다니고 있던 백혈구가 평상시 10개 정도만 돌아다녔다면 상처 부위에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되니까 어쩌겠어? 훨씬 더 많은 백혈구들이 동반이 되겠지. 그쵸? 백혈구들이 훨씬 더 많이 동반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 히스타민 덕분에 투과도도 높아져. 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막을 뚫고 그 상처 부위 쪽으로 삐집고 나갈 수 있는 투과력도 더 늘어나서 상처 부위 쪽으로 많은 백혈구들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식균작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막 염증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뜨거워진 느낌처럼 이게 뭔가 뜨끈뜨끈 상처 부위가 뜨끈해진 것 같은 느낌처럼 발열감도 생기고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거기 쪽으로 많이 도니까 빨개져서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염증 반응이야. 순서는 자, 균이 들어왔어. 그 근처 돌아다니고 있던 이 비만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히스타민을 분비해. 그 히스타민 분비에 의해서 혈류량이 늘고 상처 부위에 모세혈관의 혈류량, 모세혈관이 이완돼서 혈류량이 늘고 상처 부위로 백혈구들이 많이 동반돼서 식균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이 백혈구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이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늘어나서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 히스타민이 그 두 가지 역할이죠.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 혈류량 증가와 오케이? 더불어서 상처 부위 쪽에 모세혈관 투과도 증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된다는 게 여러분 책 143쪽 아래쪽에 나왔어요.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에서. 자, 히스타민 분비, 모세혈관 확장 이런 식으로 피부가 손상돼서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손상된 조직세포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결과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되니까 상처 부위는 붉게 부어오르고 백혈구는 손상된 조직으로 유입되면서 식균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내부 방어 작용의 하나인 1차 방어에 해당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식균작용하고 염증 반응. 됐죠? 자, 아까 식균작용을 하면서 백혈구들 중에 전문화된 백혈구가 있었죠? 아까 누구?
야 그런 새끼가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가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어. 야 이 새끼가 혹시 숨어져 있을 수도 있겠어. 지금 나한테 여기서 최초로 발각이 되어서 내가 얘를 인식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놈을 찾아주게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2차 방어가 활성화되는 거죠. 누구에서? 항원 제시세포 덕분에.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방어는 2차 방어를 활성화시켜준다라고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항원 제시세포가 나 이런 새끼 먹었어. 이런 항원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 라고 표출시켜줌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방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러면 2차 방어는 어떻게 돌아가냐. 2차 방어 부분에서 응용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쥐한테 그죠? 어떠한 항원도 처음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쥐 1, 2, 3, 4를 준비시키고 0번째 쥐한테 먼저 병원체 A를 집어넣었다가 그 0번째 쥐한테 넣어줬던 약화시킨 병원체로부터 혈청이나 기억세포를 얻어내. 그래서 어떤 쥐는 기억세포를 주입해주고 어떤 쥐는 혈청을 주입해주고 그랬을 때 그래프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측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형태가 기본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1차 방어에 의해서 2차 방어가 활성화되는데 2차 방어는 누구랑 관련있냐면 림프구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림프구는 일종의 백혈구 친구뻘이에요. 백혈구와 비슷한 작용들을 하는데 약간은 좀 더 전문화되어 있어. 백혈구의 식균 작용과는 또 달라.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림프구들은 골수에서 생성돼. 골수 알죠? 대퇴분화 여기 장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골수 조직에서부터 림프구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림프구라고 하는 형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T림프구와 B림프구. 오케이? T림프구와 B림프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T는 우리 몸에 흉선이라고 하는 조직의 영어명이야. 그 영어명의 약자를 따서 T림프라고 표현하는 거야. B림프는 본, 그죠? 뼈, 골수 자체에서 성숙되기도 하고 골수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성숙까지 다 되는 아이야. B림프구는. 근데 T림프구는 처음 애초부터 시작이 골수라고 하는 장소가 다 똑같았다가 골수라고 하는 장소가 모두 다 똑같았다가 흉선이라고 하는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아이야. 즉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몸에 흉선도 있는데 만약 흉선을 퇴화시켜버려서 어떤 쥐한테 실험 대상으로 해서 흉선을 퇴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T림프구에 의한 기능이 아예 없어. 왜? 흉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으니까 흉선을 다른 말로 가슴샘이라고도 할 거야.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되는데 T림프구는 흉선에서 성숙되는데 그 T림프구가 성숙될 수 있는 장소인 흉선, 가슴샘이 없어버리면 T림프구로 분화되지 못해. 변신되지 못해. 그래서 기능을 못해. T림프구의 기능을 못하는 쥐인 거야. 그러면 그 기능을 예측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튼 후천적인 방어, 2차 방어는 다 림프구들, B림프구나 T림프구나 이 두 개의 림프구들이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림프구 누구누구가 관여했냐에 따라서 크게 이 2차 방어 작용을 또 디테일하게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2차 방어 카테고리 안에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이렇게 두 개의 또 키워드로 어떤 특정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2차 방어를 다 설명해주는 포지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일단 1차 방어를 하면서 항원 제세포가 최초로 야 이런 새끼 들어온 것 같아 라고서 항원 조각을 막 조각조각 쪼각내서 막 항원의 식균작용을 퇴치하다가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 A항원, B항원들 중에 B항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예요 라고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B항원에 대한 정보를 표출시켰죠. 야 이런 새끼 들어왔어. 이 새끼가 혹시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찾아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항원 J세포가 이 B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오케이? 그 정보를 누가 읽을 수 있냐면 항원 J세포가 표출해줬던 이 항원에 대한 정보는 유일하게 B림프구는 못 읽어요. T림프구들 중에 누가? 이구야. 네, 시원합니다. 자, T림프구들 중에 누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면
보조 T림프구.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와 그 다음에 독성 T림프구 두 개로 분화가 되는데요. 누구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토스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보조 T림프구야. 자, 항원 제세포가 가지고 있던 항원 제세포가 표출한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어. 읽어서 토스해줘. 토스. 누구에게 토스해주냐? 그 정보를 누구에게? B림프구에게 토스해주는 역할이죠. B림프구에게. 보조 T림프구는 자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누구에게? B림프구에게 그걸 토스해주는데요. B림프구는 그 토스를 받아서 두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활성화되는 거야. 이 보조 T림프구에 의한 정보를 받았었을 때만 두 개로 활성화가 돼.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기억세포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억세포와 기억세포 말고 얘는 분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동일한 형태의 항체를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얘는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안 갖고 있어. 그냥 항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얘는 항체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뭘로 바깥으로 분비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아, 너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아미노산, 어떤 펩타이드, 어떤 사이즈만큼에 해당하는 항원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거야. 근데 이 B림프가 두 개로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돼. 오케이? 기억세포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억세포의 일부가 항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세포 바깥으로, 얘가 형질세포야. 너도 형질세포, 너도 형질세포, 너도 형질세포. 똑같은 항체를 세포 안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 돼요? 세포에서 그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주는 거야. 항체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항체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 다 아미노산들 형태들로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형태야. 이게 항체야. 항체 모습이 이래. 돼요? 근데 난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항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항체는 당연히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뭐 감마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아미노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항체들마다 여기 부위는 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 모든 항체가 다 공통된 모습, 공통된 아미노산의 배치로. 근데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 여기 부분, 여기를 항원 결정기라고 해. 항원 결정기. 변동부위지. 왜? 항원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냐. 그 항원 동그란 모양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그것만 인식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또는 어떤 항원은 네모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네모난 형태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아미노산의 순서대로 여기하고 여기는 항원마다 A 항원이냐 B 항원이냐 C 항원마다 입체적인 형태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A 항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B 항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서 B 항원에 대한 형질세포가 만약 만들어졌다면 저 B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미노산들의 배치로 입체 구조를 동글동글한 형태로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얘가 아니라 이런 A 형태들이 들어와서 얘 표시가 돼갖고 야 쟤를 만들어서 찾아줄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저 형질세포는, 또 다른 형질세포는 얘가 아니라 A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할 수 있는 형질세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겠지. 여기는 다 공통 부위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공통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는데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뾰족한 모습처럼 입체 구조가 다르게 아미노산의 서열이 달라서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것 뿐이야. 항체들마다 여기 이 부분이 달라. 여긴 다 공통이야. 그죠? 근데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지정된 이 B라고 하는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의 항체를 만들어서 이 형질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했어. 그래서 책을 통해 이 항체들이 돌아다녀.
오케이? 혈액을 통해 이 항체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 여기 처음에 발각된 위치가 여기였었다면 근데 또 다른 여기 옆구리 부분에서 저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얘를 표집해서 꼬집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용의자로 추정됐던 애를 붙잡아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누가? 항체가. 오케이? 그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항원 항체 반응. 근데 봐봐. 우리 누가 형사가 범인을 검거했어. 그 다음에 바로 형을 집행해요? 너 징역 1년 이렇게 형을 바로 집행해? 그렇지 않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 증거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재판이라는 과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지? 그냥 항체는 뭐를? 항원을, 숨겨져 있는 항원에 대한 아이를 이렇게 꼬집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 꼬집고만 있는 거고, 이 꼬집어준 얘를 제거를 시켜주는 건 누구냐? 아까 같이 활성화됐던 독성 T림프구 있었죠. 얘가 일종의 독성이란 건 뭐야? 뭔가를 분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을 분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고 백혈구인데 좀 더 전문화된 백혈구야. 어떤 식의 백혈구냐면 이렇게 항원을 붙잡고 있는 항체와 붙잡혀져 있는 얘네들을 독성 T림프구가 같이 먹어서 제거를 해. 독성 T림프구야. 수갑을 채워주고 있던 항체에 수갑이 채워졌던 얘네들과 같이 세포 안으로 잡아들여서 한꺼번에 같이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거야.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단백질을 이용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아군을 만들었는데 왜 아군도 같이 제거시켜요? 오히려 그게 더 생존에 더 유리한가 보지. 차라리 이 항원이 빨리 퍼지지 못하도록, 여러 군데 다양하게 퍼지지 못하도록 꼬집 갖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독성 T림프와 같이 걔를 먹어서 제거시키고, 얘는 어차피 다 아미노산 덩어리들이니까 이렇게 제거가 된 다음에 다시 재조립돼서 재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먼저 전제로 두 가지 키워드들을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체액성 면역은 아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B림프구가 뭘 만들어서? B림프구의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항원 항체로 수갑을 채워주는 그 과정까지. 그게 체액성 면역이야. B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 반응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오케이? 항체가 형질세포에서 분비가 되어 나와가지고, 그치? 이 항체가 체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꼬집어주는 거. 그 과정까지가 무슨 면역? 체액성 면역.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면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꼬집어주고 있었던 무엇을? 자, 항원 항체 반응을 하고 있는 얘네들을 누가? 독성 T림프가 먹어서 식균작용으로 우리의 특정 항원이 제거가 되는 과정. 오케이? 전반적으로 T림프구들이 다 관여하는 이 면역을 다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T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을 세포성 면역. 이해된가요? 우리 이 항원 항체 반응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숙제 내줄 거야. 다음 주 이제 전반적으로 에블바디가 다 모여있는 상태니까 우리 지금 145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2번하고 3번은 아직 설명 못했어. 3번이 혈액형 판정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아직 백신도 1차 방어, 2차 방어, 2차 방어까지 1차 면역, 2차 면역까지는 설명 못했어. 오늘 1차 방어랑 2차 방어까지만 한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2차 방어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끝 마무리 못했지만 방금 했던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숙제 어디를 풀어오시냐면요. 간단하게 내신 문제만 좀 내줄게. 148쪽에 1번에서부터 149쪽에 있는 9번까지만 내줘볼게. 9번까지. 뭐 7번에 백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예상을 해보시면서 7번 문제까지 풀어봐봐. 그렇게 9번까지 내줄 거고 150쪽에는 1번에서부터 152쪽에 있는 12번까지 한번 해봐봐. 12번. 두 문제 정도는 못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갖고 와봐요. 시험 공부야. 기말고사 대비라고. 기말고사 대비야. 미리미리 공부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 내드렸습니다. 내드렸어요. 저는 내드렸습니다. 해갖고 오십시오. 퇴근. 네.